얘야, 그래도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말버릇이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어머니는 평생 남 눈치만 보며 사셨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남들 비위만 맞추면서. 최유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대들어. 당장 무릎 꿇고 사과드려. 그만하거라. 더러운 너희들의 연극. 아들의 성공이 제 목에 걸린 금메달이라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건 금메달이 아니라 제 목을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금빛 사슬이라는 것을요. 일정에 그 끔찍한 날이 있기 전까지 저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은 궤도를 맴도는 행성과도 같았습니다. 제 스스로는 빛을 내지 못한 채 오직 아들이라는 태양의 주위만을 맴도는 차가운 행성 말입니다. 저의 하루는 알람도 없이 시작됩니다. 평생을 자판에 나가기 위해 몸에 밴 새벽의 군기는 이곳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아들 지훈이가 아침마다 마시는 건강 주스를 만듭니다. 케일이며 사과며 며느리가 적어준 유기농 재료 목록을 틀리지 않기 위해 돋보기를 쓰고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죠. 믹서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혹여나 식구들의 단잠을 깨울까? 저는 언제나 수건으로 믹서기를 감싸 안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다음엔 손주 녀석들의 도시락을 쌉니다.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해 매일 다른 메뉴를 고민하는 것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며느리 유라는 자기가 마실 커피 한 잔을 내리는 것으로 아침의 모든 의무를 다했죠. 온 식구가 북적이며 식사를 하고 전쟁처럼 집을 나선 뒤에야 비로소 저의 첫 끼니가 시작됩니다. 식탁 위에 남은 차가운 밥알, 아이들이 남긴 반찬 조각들, 설거지통에 그릇을 담그기 전 싱크대에 서서 허겁지겁 입에 밀어넣는 그것이 제 아침 식사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제 희생이 가족의 평화와 맞바꿀 수 있는 것이라 믿었으니까요. 제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시간은 모두가 집을 비운 오후의 두어 시간이었습니다. 낡은 TV로 보던 저 드라마는 시장 좌판에서부터 제 고단한 삶을 위로해주던 유일한 친구였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재택근무를 시작한 며느리가 제 유일한 안식처마저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나 저거 보고 있었는데. 어머니, 이런 거 자꾸 보시면 감정만 소모돼요. 그리고 집안 분위기에도 안 좋고요. 클래식 들으세요. 정서에 좋대요. 제 정서 말입니까? 제 기쁨과 슬픔, 제 취향은 조금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아이의 교육에 방해가 된다며 만화책을 빼앗는 엄마처럼 며느리는 제게서 세상을 앗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퇴근한 아들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라야, 어머니가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까지 해야겠니? 아, 시끄러워서 일에 집중해야 한대. 당신은 저런 통속적인 이야기가 좋아?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평화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나 제 희생을 담보로 하는 것이었죠. 제 아들의 방관은 며느리의 통제보다 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청자들의 분노는 며느리를 넘어 저 무능하고 비겁한 아들에게까지 서서히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저 살아있는 가구였습니다. 소파와 TV, 그리고 박정임. 이 집에서 제 존재감은 딱 그 정도였습니다. 어머, 정말? 경숙이 네가? 아이고, 보고 싶지. 그럼 다음 주에 찜질방이라도 갈까? 그날 시장에서 함께 고생했던 오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잊고 있던 박정임이라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통화하세요? 아, 네, 오랜 친구. 다음 주에 잠깐 만나기로 했는데. 다음 주요? 다음 주에 지훈 씨 회사 부사장님 부부 저녁 식사 초대하기로 잊으셨나요? 제가 혼자 그 많은 준비를 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손주들 학원 픽업은요? 어머니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는 거 아시면서. 어머니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간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족쇄리였습니다. 저는 결국 친구에게 몸이 아프다는 거짓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저는 죄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방과는 때론 가장 잔인한 학대입니다. 저를 올가매는 금빛 사슬을 쥐고 흔드는 것은 며느리였지만 그 사슬을 제 목에 처음 걸어준 것은 바로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제 아들의 그 비겁한 방관 뒤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치밀은 계산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요. 3장에서 밝혀질 그 끔찍한 진실의 그림자가 제 3류에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금빛 3장에도 가끔은 파티가 열리는 법입니다. 새를 위한 파티가 아니라 3장 주인의 만족과 과실을 위한 파티 말입니다. 저의 칠순 잔칫날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주인공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효자 아들이라는 가면을 쓰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무대에 오른 제 아들 지훈이의 연극 영무대였뿐입니다. 아들은 제 칠순을 위해 가장 비싼 식당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친척들은 입을 모아 제 아들을 칭찬했죠. 형님,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우셨어요. 지훈이가 성공해서 형님이 호강하시네요. 그 칭찬들은 저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오직 아들이 이 파티를 위해 얼마를 썼을까 하는 돈 계산 소리만이 윙윙 거릴 뿐입니다. 제 아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닌 돈으로 자신의 효도를 증명하려 했으니까요. 거짓말. 저 아이는 제 손을 잡아본 지 10년도 넘었습니다. 제 손의 상처보다는 아내의 손에 새로 칠한 매니큐어 색깔에 더 관심이 많은 아이였으니까요. 지훈의 연설이 끝나자 친척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진다. 몇몇은 눈가를 훔치기도 한다. 나는 바보같이 또 눈물을 흘려고 말았습니다. 저 말이 전부 연기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어미의 마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나 내 아들의 진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제게 그 마지막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으시는 전이어 제주녀뿐입니다. 잠시 화장실에 가기 위해 룸을 나왔을 때였습니다. 복도 저편 비상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주 대단한 효자나셨네. 아까는 감동해서 눈물까지 흘리는 줄 알았어. 당신 그렇게까지 엄마 위하는 사람이었어? 역겨워서 정말. 연기지. 그럼 진짜겠냐? 조금만 참아. 당신 눈에는 저게 그냥 칠순잔치로 보여? 투자라고, 투자. 엄마 비위 좀 맞춰드려. 상가 건물 하나 남은 거 그것만 우리한테 넘어오면 끝이야. 명의만 우리 쪽으로 돌려놓으면 그땐 저렇게 빌빌거릴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좀. 그 한마디가 거대한 망치가 되어 제 뒤통수를 내려쳤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 내 마지막 노후자금, 내 목숨줄과도 같은 그 상가 건물. 내 아들은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지막 재산을 빼앗기 위해 내 아들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를 붙잡고 숨죽여 울었습니다.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제 70년의 인생이 통째로 뽑혀져 나오는 피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고운 한복을 입은 늙고 초라한 어미가 괴물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 저희 선물이에요. 마음에 드세요? 그 순간 제 아들의 얼굴 위로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악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빨아먹고 이제 마지막 남은 뼈골까지 팔라먹으려는 저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지막 재산과 맞바꾸기 위한 탐욕스러운 아들의 계약금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안에 뜨겁게 흐르던 마지막 눈물마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바보 같은 70년의 헌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 손으로 뜯내야만 했습니다. 그래,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내 아들에게 진짜 지옥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다. 칠순잔치는 끝났습니다. 아들이 사준 눈부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제 서랍 속 가장 깊은 곳에서 차가운 묘비처럼 잠들어 있었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위선적인 가족이라는 연극의 관객이 되었기보다 무대 위에서 탐욕스런 짐승들이 언제쯤 서로를 물어뜯고 언제쯤 그 취약한 본색을 드러낼지 조용히 기다리는 유일한 관객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입맛대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평생을 아들의 입맛, 손주들의 입맛, 며느리의 입맛에 맞춰온 제 70년의 첫 번째 반란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했던 구수한 멸치 육수로 끓여낸 된장찌개. 하지만 이 작은 반란은 거대한 폭풍을 불러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 저녁이 이게 다요? 손님상도 아니고 우리 식구들 먹는 건데 너무 성의 없으신 거 아니에요? 애들은 뭘 먹으라고요? 내가 먹고 싶어서 끓였다. 먹기 싫으면 먹지 말거라. 뭐라고요? 지금 저한테 반항하시는 거예요? 칠순잔치 때 그 비싼 목걸이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곤란하죠, 어머니. 그 목걸이 네 남편이 내게 준 것이지 네가 준 것이 아니잖니? 그리고 내 손으로 번 돈으로 한평생 먹고 살았다. 부끄러울 것 없어. 며느리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통제 아래 있던 존재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를 드러낸 순간 그녀는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 제 팔뚝을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요? 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어머니는 평생을 종처럼 사셨잖아요. 시장 바닥에서 허리 한번 못 펴고 남들 비위나 맞추면서. 그러니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아시나 본데 저는 어머니처럼은 못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 순간 제 70년의 세월이 저 아이의 입에서 더러운 걸레 조각처럼 찢겨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 자식을 위해 기꺼이 짊어졌던 가난과 고통. 그 모든 것이 조옹이라는 단어 하나로 전부 부정당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분노도 슬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났다는 차가운 현실만이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이제 이 집을 나가야 할 때가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연극의 진짜 주인공이자 가장 추악한 괴물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니,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제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악담을 들은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어쩌면 아직 내 아들은 내 편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씨는 제 심장까지 전부 태워버릴 지옥불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최유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내가 틀린 말 했어? 평생 남들 밑에서 네가 감히 우리 어머니한테 그따위 말을 해? 네가 뭔데 우리 엄마 인생을 그따위로 짓거려? 당장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죄드라. 바로 저 모습. 어쩌면 제가 평생을 기다려왔던 아들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모든 며느리들이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시어머니들이 꿈에 그리는 내 아들이 오롯이 내 편이 되어주는 저 순간 말입니다. 시청자들은 아마 통쾌함에 주먹을 쥐고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아들의 저 분노한 얼굴 뒤에 숨겨진 그 끔찍하고도 비겁한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 아들의 눈은 저를 향한 효심이나 연민으로 불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공들여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까가 두려워하는 공포. 곧 손에 들어올 거라 믿었던 상가 건물이라는 거대한 계약이 아내의 말 한마디로 파기될까봐 전전긍긍하는 장사꾼의 탐욕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투자를 망친 동업자의 뺨을 후려갈긴 것이었습니다. 아니라나 어머니께 용서 빌 때까지 넌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줄 알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괴물은 제게 종이라며 악담을 퍼부은 저 어리석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가장 다정한 효자의 가면을 쓰고 어미의 마지막 뼈골까지 발라먹으려 했던 바로 내 아들 박지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 악마에게 마지막 확인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저 가면 뒤에 단 한 조각이라도 내 아들의 영혼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벽한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그 마지막 시험의 시간만이 제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의 완벽한 연극을 보고 있던 그 순간 저는 제 70년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저 가면 뒤에 먼지 한 털만큼이라도 내 아들의 영혼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벽한 괴물이 되어버렸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이 시험이 끝나면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구나 혹은 내게 모든 것을 용서받을 것입니다. 중간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저런 여자를 집에 들인 제 잘못입니다. 저 다정한 목소리, 저 걱정스러운 눈빛. 예전 같았으면 저 가면극에 속아 넘어가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관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연기를 묵묵히 지켜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훈아, 내 어머니, 말씀하세요. 방금 네가 한 모든 행동들 정말 엄마를 위해서 그런 것이냐? 다른 어떤 이유도 없이 오직 이 늙은 어미의 찢어진 가슴을 위해서 내 진심을 다해 그런 것이냐고 묻고 있다. 이것은 구원을 향한 동아줄이자 지옥으로 떨어뜨릴 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만약 이 순간 어머니, 사실은 제가 상가 건물 때문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제가 괴물이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제 마지막 기대를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어머니를 위해서죠. 제 인생에 어머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 여자요? 저 여자는 당신 마음에 상처를 낸 순간 더 이상 제 아내가 아닙니다. 최유라, 당장 이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넌 더 이상 내 아내도
이 집 사람도 아니야. 어머니께 평생 용서받을 생각하지 마. 아들은 제 질문의 진짜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게 진실을 고백하는 대신 저를 완벽하게 속이기 위해 아내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 가정을 내던지는 그야말로 완벽한 괴물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제가 저런 괴물은 제 손으로 치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 곁에서 평생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저 상가 건물은 이제 걱정 마시고. 아, 상가 건물? 결국 저 아이의 입에서 저 단어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과 저를 이어주던 마지막 핏줄, 마지막 정이 그렇게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어머니? 알겠다. 이제 내 진심이 무엇인지 전부 알겠다. 아들은 끝까지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 가면이 그의 진짜 얼굴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구제불능의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제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제 모든 행동에 완벽한 정당성이 부여되었습니다. 심판의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괴물을 향한. 아들의 마지막 연기를 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70년 인생을 바친 대상은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가면을 쓴 끔찍한 허상이었다는 것을요. 슬픔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내야 한다는 차가운 사명감만이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저 여자를 내쫓았는데도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제가 더 혼내줄까요? 일어나거라. 네, 어머니? 내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어머니, 쫓아낼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이혼하자고. 너는 조용히 해라. 네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다. 평생 종처럼 살았다는 그 말로 너는 내 70년 세월을 짓밟았다. 그러니 너는 이 집에서 살 자격이 없어. 하지만 너에게는 최소한 동정의 여지라도 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솔직하게 악독했으니까.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지만 너는 다르다, 박지훈. 너는 저 아이보다 더 악하고 더 추악하며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제가 뭘요? 저는 어머니 편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위해 저 여자를 때리고 내쫓기까지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 아니, 너는 너를 위해 그랬지. 네 마지막 남은 탐욕, 내 상가 건물을 지키기 위해 네 아내를 제물로 바쳤을 뿐이다. 종을 위해 주인을 때리는 종은 필요 없다. 어머니, 그게 무슨... 나는 평생을 너라는 주인을 위해 종처럼 살았다. 하지만 너는 그 종의 마지막 남은 뼈골까지 발라먹으려 했지. 그러니 이제 이 비정상적인 관계를 끝낼 시간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부로 나는 내 손으로 내 호적에서 너를 파낸다. 이 집은 내가 판다. 그리고 너희 둘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텅 빈 거실을 가로질러 내 방으로 향한다. 내 뒷모습에는 어떤 미련이나 슬픔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지독한 굴레에서 벗어난 차에 고요한 해방감만이 감돌 뿐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는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들의 코 고는 소리도, 며느리의 짜증 섞인 뒤척임도, 손주 녀석들의 잠꼬대도 없는 완벽한 정적. 어색할 것이라 생각했던 그 고요함은 이상하게도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 다가왔습니다. 아들 내위는 그날 밤 제 선고를 듣고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서 저는 어떤 연민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인생에서 거대한 종양이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후련함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공간을 천천히 걸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던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답을 짓기로 했습니다. 바로 나, 박정임을 위해서. 며느리는 돼지고기 기름이 몸에 안 좋다며 질색했고 아들은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식탁에서 이 김치찌개는 언제나 금지된 음식이었죠.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찌개의 매콤한 향이 온 집에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음식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억눌려 왔던 나의 욕망, 나의 취향, 나의 존재가 피어나는 해방의 향기였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깨끗이 닦는다. 그리고 평생에 앉아보지 못했던 상석, 언제나 내 아들 지훈이가 앉던 그 자리에 단 한 사람을 위한 밥상을 차린다. 갓 지은 흰쌀밥, 칼칼한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 프라이 하나. 소박하지만 완벽한 나만을 위한 식사. 자리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술을 입에 넣는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밥을 먹는다. 눈물은 밥 위로, 찌개 위로 떨어지만 숟가락질은 멈추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맛을 음미하듯 천천히 그리고 오랫동안 식사를 계속한다. 이 밥 한 숟갈에 제 70년의 서러움과 한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짜지 않았습니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노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 박정임을 되찾고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된 한 자유인의 성널한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나는 텅 빈 거실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본다. 햇살이 내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진다. 내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있지만 그 표정은 더없이 평온하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있다. 복수의 끝이 허무할 것이라 누가 말했던가요? 저는 허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득 찼습니다. 텅 빈 이 집은 이제 곧 새로운 희망으로 채워질 내 미래의 빈 캔버스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참이었습니다.